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렸다. 가계대출 째깍째깍 터진다. 전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서민들 숨통 되게 옥죄는 겁니다. 그 기회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렸다. 이제 그런 오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가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영향을 미치지만요. 전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다주택자가 가격을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공포의 집 사는 패닉바잉 현실이었다. 생애 첫 주택자 43개월 만에 최고치. 지금 요 몇 개월 가격들이 급등하는 장이 있었죠. 작년에도 가격이 오르는 장이 있었고 작년 1월부터 7월, 8월까지 좀 올랐고 그리고 2023년도에도 초반에 오르는 시기가 있었죠. 그때도 다주택자들이 올린 거 아닙니다.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생애 첫 주택자가 되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샀느냐. 제가 이제 통계를 각각 뽑아봤거든요. 생애 첫 주택자 이거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서 나온 겁니다. 이번 6월 달에 7,183건이 생애 첫 주택을 산 사람입니다.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입니다. 근데 이 주택 안에서 거의 75% 이상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7,100건 정도가 나왔어요. 7,200건 가까이. 근데 서울시의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포함 주택 거래량이 14,900건 나왔습니다. 여기 첫 주택자가 48%가 샀습니다. 절반이 처음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똘똘한 한 채가 유용한 시기입니다. 다주택자가 많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가격들이 많이 오른 시기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 실수요자들이 많이 산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서 가격이 올렸다는 논리를 따지려고 하면 이번 시장하고 안 맞죠. 이렇게 생애 첫 주택자가 많았는데요. 6월 달에 거래량의 48%, 지금 이 5월 달도 마찬가지고 4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실거주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 못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를 하겠지만. 그런데 다주택자를 지금 막는다? 다주택자가 올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주택자를 막으니까는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의 가격이 올랐다? 그거는 저는 아니고 실수요자 장에서 이런 가격들을 올리고 있었다. 그 근거를 보면은 공포에 사는 패닉바잉 현실이었다. 왜 그럼 샀을까? DSR 3단계 한다고 하니까는 시기를 정해놓으니까 급해졌으니까 샀죠. 이거를 안 했으면은 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도 전세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죠. 4년으로 올린다고 하니까는 그걸 끌어올려 버렸죠. 가격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지정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려와가지고 미리 뭔가를 선매수를 하거나 거래를 해버리죠. 이런 현상들이 이번 7월 1일에도 일어난 겁니다. 7월 1일 이전에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생애 첫 주택자들을 또 끌어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주택자는 지금 끌어들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택을 처음 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 실수요 장이다. 다주택자가 들어오지 못한 장이고 다주택자 가격이 오른 거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 주택의 투기꾼들이 올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6억 이상이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증가한 데가 마포, 용산, 성동,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죠. 근데 제가 26억이 되는 아파트를 찾아봤거든요. 대부분이 한강벨트 예 있습니다. 아니면 분당 쪽이라든지 과천에 있고. 근데 한강벨트에서 26억 이상이 밀집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강남 서초, 그 다음에 용산, 그 다음에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성동이었습니다. 규제가 있는 지역인데 규제를 했어요. 그리고 거래를 못하게 했어요. 거긴 다주택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특히 강남 3구라는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구구역이 지정돼 있죠. 목동 토지거래 허구구역이 지정돼 있죠. 여의도 토지거래 허구구역이 지정돼 있죠.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26억 이상의 아파트가 제일 많은 데입니다. 거기도 실수요자들이 많이 있는 데예요. 1주택 요건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잖아요. 토지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 대부분이 26억 이상이에요. 고가주택도 실수요자지 투자용으로 산 게 아니에요. 실수요자로 투자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 자체가 다주택자, 고가주택들 잡겠다고 하는데 실수요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주택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오히려 거래량들이 처음에는 지금 적체된 수요 때문에 가격들을 올리지만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이죠. 막고 있었으니까. 그 적체된 수요들이 나오면서 가격들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시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가격들을 서로 매칭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걸 과하게 넘어가 버리면은 시장에서 조정을 하겠죠. 그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고가주택 투기꾼이다. 걔들이 올렸다. 그분들도 실수요자들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올렸다. 지금 패닉바잉 했는데 절반 이상이 첫 주택이잖아요. 나머지는 또 다주택자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가격 올린 게 아닙니다. 지금 가격들 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없습니다. 저도 뭐 한낱 유튜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재명 씨가 경기도에 있을 때 저도 기조실에 있었거든요.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봤고 이 부동산 쪽으로 공직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7, 8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지를 조금 봐왔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방향이 정치 가치와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치 가치에 맞게 공무원들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의 가치가 뭐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해야지 서민들이 안정화될 수 있는 안심을 가질 수 있고 이제 그런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번 정부의 방향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쉽다에 머물지 마시고 아쉽다 플러스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내 생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를 찾아야 되겠다로 가야 됩니다. 그냥 멍하게 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위험하다. 이 얘기 한 20년 전부터 듣지 않았나요? 가계대출 폭탄 째깍째깍 터진다. 언제 터지냐? 분명히 터진다 했는데 안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계대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가계대출은요 꾸준히 늘어날 겁니다. 나중에는 2,000조가 아니라 4,000조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계대출하고 무슨 상관이냐? 집값과 물가는 오르잖아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은 우리는 그 오른 집값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잖아요. 근데 그 대출의 규모는 커질까요? 커지지 않을까요?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겁니다. 대출이 규모가 커졌다의 문제도 고려를 하지만요.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연체율의 속도가 빠른가와 대출의 규모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빠른가 안 빠른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빠르냐 안 빠르냐. 안 빠릅니다. 지금 한낱 유튜브가 이런 걸 왜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지금 우선은 지금 정부의 기조 자체는 이거죠. 집값, 가계부채 확대, 금통위에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 이유가 금통위에서 참 신기한 게 집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큰 이슈긴 하지만은 집값과 가계부채 확대가 되는 것들이 조심스러우니 우선은 동결하겠다. 유동성도 끊어놓고 이제 유동성의 확장성도 끊어놓는 부분으로 우선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하 시기는 금융 안정을 결정해서 인하 시기는 결정해야 되는데 집 때문에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소상공인 살려야죠.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금리 조절을 하거나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주면서 가야지 돈 풀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아무튼 집값 가계부채 확대를 고려해서 동결을 한다. 집값 때문에 동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동결을 하느냐? 집값 문제는 가계부채 급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때문에 금리를 연 2.5로 동결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다른 게 또 중요한 게 있지 않나요? 아무튼 일단 동결을 했으니까는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가계부채 급증. 이 가계부채라는 거는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가계부채가 규모는 되게 커졌어요. 그런데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빠를까 안 빠를까? 이게 가계신용이거든요. 가계신용이 뭐냐? 일반 가계나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직접 빌린 돈 그리고 신용 판매 회사 등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채를 제외한 일반 가계의 모든 빚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빚이 주황색 바가 증가율이에요. 이게 이제 잔액이에요. 올라가는 규모. 지금요, 규모가 생각보다 별로 많이 이렇게 오르는 시기가 아니에요.
5년 단위로 보면 10년 단위로 봐도 추이는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좀 조정이 필요하긴 한데 완전히 유동성을 누를 시기는 아니에요. 최고 2000 몇 년부터면 2002년부터 볼 때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가장 낮은 구간에 있어요. 증가율 자체가. 그런데 연체율은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죠. 연체율은 가계부채 주담대가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연체가 제일 안 돼요. 그런데 가계부채 급증으로 동결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 언론의 공포들이 없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신문을 다 적었거든요. 오늘 나온 거 2025년도 이번 주에 나온 거 1분기 가격 2천조 턱 및 증가속도 둔화. 지금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증가속도를 둔화시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2024년도는 보면은 고금리의 습격, 가계부채 시한폭탄되나 2023년도 시한폭탄된 가계부채 2022년 시한폭탄 2021년도 연체 가계대출 연체 폭탄 째깍째깍 대책 없는 은행 2020년도 경제의 시한폭탄 압축 성장이 낳은 아파트의 불패시나 시한폭탄 시한폭탄 1500조 돌파 2017년도 1400조 돌파 2016년도 1300조 시대 시한폭탄 2015년 1100조 가계부채 왜 위험한가 박근혜 대통령 빚내서 집살 이때 이제 1000조 됐다고 하는 거고 2002년도 이때도 가계빚 시한폭탄 이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14년 아래쪽도 있는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만 했어요. 20년 동안 주구장창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거 조절은 필요합니다. 이 위험한 거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험성을 따질 때 뭘 봐야 되냐면요. 가계신용의 증가율을 봐야 돼요. 지금 증가들이 추이는 조금 증가해서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규모는 커졌지만 증가율은 낮아요. 그 다음에 원화 연체율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죠. 주담대 가장 낮아요. 그런데 과거부터 이렇게 언론에서는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계부채 급증 때문에 동결했고 627 대책이 나왔고 이거 급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도 갭투자 형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세 일톤 막는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또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풀어야 되는데 풀기 전에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급하게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계부채라는 부분들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하긴 하지만요. 자산 시장이 늘어나면요. 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이 증가율이 빨리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증가율이 빠르지도 않은데 이렇게 막는 건요. 조금 과한 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은 째깍째깍 하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째깍째깍 거리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공포에 휩싸였지만 저는 대출 규제가 좀 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가계부채 증가폭이 이제 뚝 떨어졌죠. 그리고 아예 뭐 비대면은 취급을 안 했죠. 그래서 급증의 둔화는 불가피합니다. 유동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냐? 3월 달을 기억하십시오. 2월 달하고 3월 달. 그때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그때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초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지금이죠. 그래서 확 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거래량이 급등을 했죠. 5, 6월 달에 거래량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에 대해서 또 막아야 된다고 나오는 신문이 언제 나올까요? 9월, 10월, 11월에 또 나옵니다. 너무 심각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증 가능성은 남았다. 증가폭은 줄었지만은 증가폭이 또 늘고 있다는 거는 3개월 뒤에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거기에 겁먹지 말고 우리나라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산이 없으면은 이런 시기에 공포감에 거래량이 혹시나 조금 둔화되는 시기가 짧게 온다고 하면은 그 기회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출이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면요. 대출 규제가 서민을 살렸을까요? 못 살렸습니다. 제가 규제에 대해서는 해설을 많이 했으니까 전세가 급등했고요. 그리고 급등하고 있고요. 지방하고 전세가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전세들이 늘어나는 추이죠. 왜 늘어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가속화되고 있죠. 전세를 막으니 월세 쪽으로 가죠. 그리고
고가 주택들에는 월세가 엄청나게 가격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세에 대한 소멸은 되지 않겠지만요.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년 만에 양극화가 전국도 커졌고, 그리고 전국의 전세 양극화 계속 커졌는데,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올 수도. 전세 퇴거자금이 없으니까는 실제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못 들어가죠. 이거 너무한 거죠. 이것도 내가 집 2채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한 채로 퇴거자금 이용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걸 왜 못하게 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전세 대출은요, 막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뭐 전세를 막지 않고 전세 대출을 조금 쪼여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서민들 숨통 되게 옥죄는 겁니다. 갭 투자자 잡기 위해서 전세를 잡는 거잖아요. 전세 대출은요, 원래 무주택자, 집이 없으신 분들이 싼 주거비를 담당하는 대출이 전세 대출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조금 더 강화시킬 예정이죠. DSR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보증보험에 대한 비율도 수도권은 80%로 줄여버렸죠. 그리고 이제 연소득 대비해서 이제 연간 이자 총액이 40% 넘으면 승인이 어렵게 되겠죠. DSR 적용하겠죠. 전세 씨가 말라버립니다. 이 본디 이 다주택자라는 걸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세입자들이 나오잖아요. 전세 대출 시장에 지금 들어간 대출금 자체가 한 2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200조를 서민의 대출이 아니라 갭 투자의 레버리지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것까지, 그리고 퇴거 자금까지도 금지시키고 DSR 적용시킨다고 하고, 전세는 사실은 우리가 이자만 내고 원금 갚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자만 잘 내면은 내 소득의 일정 금액 이자에 대해서 낼 수 있는 금액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연소득의 연간 이자 총액 40%를 넘으면 승인이 어렵다는 건요, 좀 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민을 진짜 생각한다면은 전세 자금 대출도 안전하게 확보를 해주고, 이거를 정부의 입장에서 갭 투자의 레버리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하면은 이 관점 자체가 사실은 서민도 죽이고 시장의 거래도 죽이는 상황들로 좀 많이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가 죽으면요, 누적 수요가 쌓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누적 수요가 한꺼번에 나올 때 가격들은 스프링처럼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대출 규제로 시장에 변화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 서민을 살릴까? 서민도 못 살린다. 서민이 더 불편하다. 주거비에 대한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에 갑니다. 이번 7월 달에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 부산에 기회가 생긴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같이 1대1 상담소를 통해서 전략들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이 미리 이제 자료를 주시면은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7월 24일에서 26일까지 마린시티에서 제가 이제 1대1로 출장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위치는 마린시티에 추후 개별 공지를 할 거고요. 이메일이나 전화 접수 이렇게 해주시면은 됩니다.